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24회 동영상에서는 주로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회 동영상에서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형법은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해 행위처럼 일정한 자귀를 범죄 행위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자귀범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귀범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한 자귀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는 자기 의무, 구속요건적 상황, 자기 의무의 이행 가능성 및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 또는 상응성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 또는 상응성이란 부진정 부작위범의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범죄 실현과 형법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부작위를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9도 1642일 판결을 살펴보면서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부작위가 약취 행위와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 또는 상응성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9도 1642일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갑은 2007년 3월 24일 일본에서 프랑스인 A와 혼인하였고 딸인 피에아동 B가 태어났습니다. A와 피에아동 B는 2009년 4월경부터 프랑스에서 생활하였고 갑은 일본에 남아 학업을 마친 후 2010년 4월경부터 프랑스에서 A, B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2년 3월경 혼자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제 이 2012년 3월경 남편인 갑이 이 갑과 아내인 A가 이제 떨어져 살게 되니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내 A는 2012년 7월경 프랑스 법원에 갑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3년 11월 15일경 피아동 B의 상시 거주지를 A의 거주지로 정하고 갑은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왜 임시조치냐면 원래 그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이런 걸 다 확정적으로 다 정해줘야 되는데 아직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기 때문에 판결 선고 전까지만 임시로 이렇게 하자고 법원이 결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임시조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갑은 1개월 동안의 면접 교섭을 위하여 2014년 7월 5일 당시 만 5세인 B를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한 달 후인 2014년 8월 6일 프랑스에 있는 아내 A에게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그 B를 A에게 데려다 주지 않은 채 A와의 연락을 두절해 버렸습니다. 법원은 A의 청구에 따라 화상통화, 프랑스어 지도, 면접 교섭 등을 위한 사전 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갑이 제대로 이행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B와 매우 제한적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사전 처분 결정에 따른 실행을 하지 못하였고 법원은 2016년 7월 20일 B의 양육자로 A를 지정하고 갑에게 P의 아동 B의 인도를 명하였습니다. 이것도 이 사전 처분이라는 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그 처분이라서 사전 처분입니다. 뭐 임시조치 결정이랑 뭐 큰 그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결국 프랑스 법원은 갑과 A에 대해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년 9월 29일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A에게 피해 아동 B를 데려다 주지 않은 부작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까요?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갑이
A를 인도해 줄 자기 의무가 있는지부터 보아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 의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8조를 보았는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범죄가 되는 결과의 발생이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18조의 이 부분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범죄가 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8조의 앞부분에 의하면 법령, 계약 또는 조리에 의하여 자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18조의 뒷부분에 의하면 선행 행위에 의하여서도 자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일단 갑은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 달 동안 B와 함께 있기로 하고 B를 데려왔습니다. 친권자인 갑은 민법 제913조 제1항에 따라 B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 보호 의무에 의하면 당연히 B를 A에게 안전하게 데려다 줄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갑의 비인도 의무라는 자기 의무는 법령에 의한 것이 되겠죠. 또 갑이 A로부터 B를 데려왔다는 선행 행위를 했으니 B를 A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자기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의 인도 의무라는 자기 의무는 선행 행위에 의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갑에게 비인도 의무라는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아예 문제조차 되지도 않았습니다. 쟁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쟁점은 갑이 B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갑은 피해 아동인 B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권자로서 B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14조는 거소 지정권이라고 하여 자, 이때 자는 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둘 다 의미하는 겁니다.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B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둔 것은 친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갑은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A, 엄마인 A도 B의 친권자이고 원래 A가 B를 프랑스에서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912조 제1항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 이때 자는 자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살펴보고 있는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9도 16421 판결은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친권자인 갑도 아버지인 갑도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약취가 되려면 미성년자의 장소적 이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쟁점은 부작위로 미성년자 약취죄를 범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도 밀접한 것입니다. 앞서 약취가 무엇인지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한다는 것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옮기는 행위가 되려면 미성년자의 장소적 이전이 있어야 하고 장소적 이전이 없다면 미성년자 약취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A와 프랑스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던 갑은 프랑스 법원이 인정한 1개월 동안의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여 2014년 7월 5일 B를 한국으로 데려왔으나 한 달이 지난 2014년 8월 6일 B를 A에게 데려다 주지 않았고 A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2014년 7월 5일 B를 데려온 것은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약취 행위가 아닙니다. 문제는 갑이 2014년 8월 6일부터 B를 A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그대로 계속 둔 것이 약취 행위가 되느냐입니다. 장소적 이전이 없는데 약취가 되느냐가 쟁점이죠. 이 쟁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보호자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둘 수 있으니 약취가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형법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또한 오늘 다루고 있는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를 한국으로 데려온 후 추가적인 장소적 이전이 없더라도 갑이 인도를 거부하고 B를 갑의 지배하에 그대로 둔 부작위도 약취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약취가 되려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갑이 B를 A에게 인도해 주지 않은 부작위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서 본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 또는 상응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가 되려면 그 부작위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옮기는 자기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상응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갑의 인도 거부라는 부작위가 그와 같은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 또는 상응성이 있는 부작위일까요? 판례는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녀를 적법하게 데리고 갔다가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데려다 주지 않은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항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그런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약취와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 또는 상응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런 상응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갑이 B를 면접 교섭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 양육하던 A로부터 B를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B를 데려다 주지 아니한 채 A와의 연락을 두절한 후 법원의 유아 인도 명령 등에도 불응하였습니다. 둘째, 갑은 B를 향후 계속하여 보호 양육함으로써 기존의 A와의 관계에 있던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B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B는 당시 만 5세에 불과한 유아였고 B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외국인 다른 나라인 프랑스였으므로 갑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여 B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B 스스로는 A와의 종래의 A와의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 관계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넷째, 갑은 장기간 프랑스 법원의 양육자 지정 결정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양육자 지정 및 유아 인도 심판, 그 이행 명령, 면접 교섭 사전 처분 등 각종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갑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B를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이게 여기서 말한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라는 것은 A와 B가 A와 함께 살고 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나오는 적극적 행위란 바로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는 적극적 행위이고 부자기는 소극적 행위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단순히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정도의 부자기는 자기에 의한 약취 행위와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 또는 상응성이 없어 미성년자 약취죄의 부진정 부자기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갑의 부자기가 자기에 의한 약취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갑은 프랑스 법원과 한국 법원의 각종 결정을 계속해서 위반하여, 이거 자체가 불법이죠. 계속해서 위반하여 B를 데리고 있었고, 둘째, 앞서 보았듯이 친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912조가 자녀의 복리 우선 원칙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녀의 복리 우선 원칙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갑의 부자기는 B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B의 인도를 거부한 것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 아동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이게 자기입니다.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갑은 부자기로 미성년자 약취죄를 범한 것이 되어 미성년자 약취죄의 부진정 부자기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갑과 A는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 소송 중인 부부로서 자녀인 피해 아동 B 45세, 피해 아동 B는 프랑스에서 A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갑이 B를 면접 교섭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 양육하던 A로부터 B를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B를 데려다 주지 아니한 채 A와 연락을 두절한 후 법원의 유아 인도 명령 등에도 불응한 경우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죄의 약취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보았듯이 갑의 이러한 행위는 약취 행위, 부자기에 의한 약취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O입니다. 24회 동영상과 오늘 동영상에서 미성년자 약취죄의 부진정 부자기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